지금까지 공개된 내용 중에서 이은혜의 진심이 묻어나온 장면이 하나가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프로이튜브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가평계곡 살인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제가 생각을 좀 해보다가요, 이제 이은혜 조연수 관계를 먼저 조명할 것이냐, 아니면 윤상엽 씨가 돌아가신 원인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볼 것이냐, 이런 고민을 조금 했어요. 사실 이은혜 조연수 관계는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될 것 같아요. 어떻게 그 계곡에서 자기 스스로 떨어지는 상태가 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밝히는 작업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이은혜 조연수 관계는 나중에 밝혀도 상관이 없죠. 나쁜 놈들이라는 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들은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워낙 언론에서도 이야기를 많이 해서 이은혜가 뭐 과거에 성매매로부터 시작을 해서 어릴 때부터 법을 잘 지키지 않았고, 조연수도 이제 법만 피해서 돈 버는 거 즐기는 놈이었고, 또 자기 밑에 또 따까리 들고 있고, 성매매업소 포주에 성매매업소 아가씨의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같은 내용을 다시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여기서 이제 윤상엽 씨가 왜 그 계곡에서 떨어져야만 했나 하는 그런 정신적 메커니즘을 찾아내는 거,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의 입장에서는요. 일단 우선적인 결론은 나와 있어요. 가스라이팅이요. 근데 우리가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면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가스라이팅이 성립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분석 경험이 있습니다. 분석 경험을 토대로 해가지고 이런 내용들을 좀 더 심도 있게 들여다보는 그런 작업을 조금 해보고 싶어요. 우선 가스라이팅 사건에서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어요. 신체적 변화입니다. 살이 빠지고 하는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되지만, 가스라이팅 자체가 언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해서 정신적인 내용이니까 심리적인 내용만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가스라이팅이 성립되기 위해서는요, 신체적 변화가 어느 정도 동반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행동에까지 영향을 미치진 않아요. 이것은요, 말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신체의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최면이죠. 말의 힘. 이것은 이제 최면을 통해서도 증명이 되는 것이고요. 이 두 사람 관계를요, 사랑 관계로 보지 말고 암시 관계로 보는 게 필요합니다. 이 가스라이팅이 암시 넣고 암시에 따라서 행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암시 관계 만드는 건 사기 종교에서 잘합니다. 극단적인 경우에는요, 이 약까지 써가면서요. 엄진리교 같은 경우에는 교주가 뭐 썼다더라. 아무튼 교주도 그 황학제 썼어요. 대마 말고 있는데, 그리고 또 밑에 신도들한테는 삐로뽕 줬고요. 그런 그 각성 상태에서 교주의 암시가 확 들어가면 그것은 거기 묶여가지고 빠져나가지 못하는 그런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알려진다고 해서 좋을 건 없는 것 같은데, 제 유튜브가 그렇게 주목받는 것도 아니니까 이런 이야기 좀 풀어도 괜찮겠죠. 이런 가스라이팅 범죄 같은 게요, 현존하는 범죄들 중에도 있어요. 그 2018년도에 약물을 과도하게 사용해가지고 피해자가 암시를 받아들이게 만들었어요. 이 암시를 받아들이게 만든 상태에서 가족 간에 이제 분리도 해버렸고요. 나중에는 이제 이 암시에서 풀려나면서 다시 가족이 합쳤지만 그런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방송에서도 나왔어요. 그 궁금한 이야기 Y에서 방영을 했거든요. 이상한 약 배달부라고. 겉으로 봤을 때는요, 미스테리한 현상이고 어떤 경우에는 전이 감정 때문에 이렇게 했다. 그런데 전이 감정하고는 전혀 별개 문제입니다. 가스라이팅이라고 할 때는요, 이럴 때는 암시, 피암시 관계가 들어가요. 전이가 들어갈 때는 사랑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여기서 가스라이팅의 기본 전제를 하나 만들죠. 말을 통해 신체 변화를 일으켜서 암시를 받은 상태, 이것을 이제 가스라이팅이라고 전제를 깔고 들어갑시다. 제가 왜 이렇게 신체의 문제를 끼워 넣냐면요, 저희 그 분석 경험에서도 그렇고 제가 그 이전 영상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정신 문제는 심리적인 것만으로도 발생하지 않고 신체적인 문제로도 정신적인 문제가 등장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여러분들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가스라이팅을 간접적으로 그런 예시를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지금 사랑에 빠졌어요. 너무 매력적인 상대예요. 그 사람 생각을 하면 가슴이 뛰어요. 막 쿵쿵쿵쿵 하면서 잠도 못 자요. 이때 그 사랑하는 사람한테서 전화가 옵니다. 전화를 받아요. 자기야 하고 받아요. 전화기 너머로 이야기를 해요. 너무 보고 싶어서 잠을 못 자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기다려, 나 지금 갈게. 이렇게 되는 게 기본적 상태예요. 너무 가슴이 두근거리고
그러니까 그 상대방의 말에 힘이 있는 거예요. 정신분석은 이거하고 좀 정반대의 작용을 해요. 정신분석은 주체적으로 자기 스스로 하게 만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 정신분석하는 걸 보면 사랑의 저단자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건 너무 극단적인 표현이고요. 신뢰관계를 통해서 일어나는 이 사랑관계는 계속 유지를 할 수는 있는 거고요. 단지 이제 신경증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 애정관계에서 등장할 수가 있어요. 이것들을 경험적 단서로 바꿔준다는 겁니다. 사랑을 내 의지로 하는 거지 엉뚱한 신비적인 현상에 이끌려서 사랑에 빠진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스라이팅으로 알려져 있는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요 공통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체력적인 부분이 좀 쇠약해져 있는 겁니다. 뭐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고요. 몸이 약해지든지 아니면 감정적으로 굉장히 위축이 되는 거예요. 이때도 이제 체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 신체가 약해지면요 피암시성이라는 게 좀 증대가 돼요. 이 피암시성은 암시자의 암시가 들어갔을 때 그것을 행동화할 수 있는 것으로 피암시성을 설명하도록 하죠. 좀 더 구체적인 말들을 찾고자 한다면 피암시성에 대해서는 최면 감수성이라는 말도 쓰고요. 피암시성이 증대되는 상태를 우리는 일상에서도 경험해 볼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 수면 마취 하는 거예요. 우리도 대장 내시경하거나 위 내시경할 때 수면 내시경 하잖아요. 그때 들어간 약이 마취를 시키면서 일종의 최면 상태를 이끌어냅니다. 그래서 마취 깰 때 옆에서 뭐라고 물어보면 다 대답을 한다고 하죠. 이런 것들은요 유튜버들이 그런 영상 찍은 것들도 있으니까 금방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요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자신이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요 저는 우선 기초 체력을 길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헤어지기는 너무 힘들고 힘은 계속 들고 이럴 때는 기초 체력부터 기르고 쓸모없는 감정 소모를 좀 줄여야 돼요. 가스라이팅도요 이 정신적으로 쇠약해져 있을 때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속박에서 벗어나려면 힘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사로잡히는 겁니다. 또 헤어지고 나서도 이제 타격도 좀 크게 되고요. 아니면 이 격투기라도 좀 배우시는 게 낫죠. 격투기 배우셔가지고 가스라이팅 한다 싶으면 사랑의 이름으로 좀 맞아라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게요 사랑관계에서 많이 등장을 해요. 그 사람에게서 느끼는 감정이 영향력을 줍니다. 어디에 영향력을 주냐면요 마음에 영향력을 주는 게 아니고 몸에 영향력을 주는 겁니다. 자, 이 몸에 영향력을 준다는 게요 제가 앞서서 이제 짝사랑에 빠져서 이 심장이 계속 뛴다고 했죠. 심장이 뛰면 혈압이 올라가요. 일종의 각성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는 이제 암시가 바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들을 반복을 하는데 가스라이팅의 경우에는 쾌감이 아니라 고통을 준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고문도 그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일상생활에서 등장하는 거하고 고문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죠. 일제시대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 그 모진 고문에도 자기 정체성을 잃지 않았잖아요. 이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유관순 열사나 그 어린 나이에 모진 고문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잖아요. 고문하면서 암시 넣고 하면 자기 정체성이 좀 흔들려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정체성을 지켰다는 그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겁니다. 저도 어릴 때는 그런 걸 몰랐는데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좀 새삼 느껴지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윤상엽 씨 얘기로 가보죠. 고인은요 연애하고 결혼생활 하는 동안에 생활비용에 시달렸습니다. 그 빛이 생겨서 그 심적인 부담감도 있지만요 동시에 생활고로 인해서 체력도 약해졌단 말이에요. 이 상황에서는요 피암시성도 높아져 있고 거기에다가 그 암시자한테 좀 의존적인 상태가 되어버려 자기 혼자서 결정을 못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좀 의외의 내용을 하는 이야기를 해봐야 될 거예요. 여러분 고전적 조건 형성이라는 거 아시죠? 파브로프의 개,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결혼생활에서요 행동 패턴이 결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게 어떻게 결정이 되어 있냐, 월급날에 맞춰서 돈 들어가는 거에 맞춰서 이은혜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죠. 이은혜 입장에서는 돈 주면 웃어주는데 돈 안 주면 차단해버린단 말이에요. 승질내고. 이미 언론에서 알려진 것만 해도 그렇죠. 제가 파블로프의 개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파블로프의 개가요 그 실험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알고 있는 분 계십니까? 실험이 끝나고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간 게 아니에요. 이 내용은요 멜로풍티의 행동의 구조라는 책에 나온 내용입니다. 파블로프 개는요 그 실험이 끝나고 상태가 좀 이상해졌어요. 멜로풍티는 이걸 굉장히
상상 기술하거든요. 실험 이후에는 걔가 맥도 못 추고요. 침만 계속 흘리고 마치 최면 걸린 것처럼 걔가 멍했대요. 최면 걸린 것처럼이라고 했지만 최면 상태에 빠져 있는 상태라고 봐도 되겠죠. 이것을 이 최면 용어로는 제가 최면에 대해서는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아서 최면 용어로는 뭐 패턴 인터럽트 이런 용어를 쓸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자기 패턴 자체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 조건에 따라서 움직이다 보니까. 그러면 보인도 생활 패턴이 그랬잖아요. 그러면 높아져 있는 피암시성에서 이 생활 자체도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암시의 조건은 이게 확실하게 들어갔다고 저는 여겨져요. 그러니까 생활하면서 이은혜의 반응에 따라서 자기 행동도 결정을 했어요. 최면가들의 책을 좀 읽다 보면요, 사랑에 빠진 사람은 이 최면에 빠진 사람이랑 비슷하다 그런 말도 해요. 그래서 사랑에 빠진 사람에게 연인이 한 말은 최면 수사의 암시와도 같다는 말을 합니다. 제가 그 최면은 치료 관계에 있어서 19조 살펴볼 때는 최면에 대해 공부를 약간 했는데 그 외에 뭐 최면 기법이나 이런 건 제가 거의 몰라요. 그런데 이 내용은 이해할 만하죠. 사랑에 빠진 사람에게 연인의 말은 최면 수사의 암시와도 같다. 왜? 내가 인정하는 사람의 말이니까 내가 그 말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실천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요, 조금 안타까운데 돌아가신 윤상엽 씨가 이은혜를 사랑했고, 아니 그것도 짝사랑이죠. 이 사랑이라고 할 때는 쌍방이 오간이 교환 관계가 성립되는데 이은혜와 윤상엽 씨의 관계는 일방적이었어요. 윤상엽 씨가 일방적으로 착취당하는 쪽이었어요. 그럼 이거는 짝사랑이라고 보는 게 더 옳을 겁니다. 결혼이 사랑의 증거는 아니잖아요. 이 짝사랑에 빠져가지고 상대의 말을 기다리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렇게 그 윤상엽 씨는 이은혜의 말에 복종하게 되는 상태로 이어졌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여기서요, 본인한테 물공포증이 있었어요. 물이 무섭단 말이에요. 윤상엽 씨가 이걸 극복해 보려고 수영까지 배웠어요. 근데 수영을 배워도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뭔가 하나 무서워요. 이걸 이겨내고 싶어요. 그런데 이 이겨내는 과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물공포증이 있는데 수영 배워라. 그럼 거부감부터 들어요. 이 어지간해서는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공포를 이겨내게 하는 게 뭐냐면요, 내가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이걸 조금씩 이겨나갈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이죠. 공황장애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거리에 나가는 것을 이제 두려워한다고 하잖아요. 그럴 때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식으로 사랑하는 혹은 신뢰하는 사람과 같이 거리에 나가는 거예요. 그만큼 주변에서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행동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관계가 좀 꼬이는 거죠. 보인한테는 그런 사람이 이은혜였다는 겁니다. 짝사랑에 빠져있던 보인은 이은혜의 말에 맹목적으로 복종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가평 계곡에서 다이빙을 하게 되는 것은 이은혜의 말 때문에 행동이 결정되었다고 그렇게 여기셔요. 이게 보면요, 정말 겉으로 봐서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 메커니즘 다 따져가 보면요, 그때야 조금 단서들이 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지금까지 공개된 내용 중에서 이은혜의 진심이 묻어나온 장면이 하나가 있어요. 김원님 사건 파일에서 이 사건의 제보자 이야기에서 좀 제가 관심 가는 내용이 있었어요. 정신분석에 방어 기제하고 좀 연관이 되는 거예요. 대화가 언제 있었냐면 낚시터에서예요. 가평계곡 가기 전에 낚시터에서 이은혜가 고인을 밀어서 물에 빠뜨렸죠. 죽이려고. 그런데 살아서 나왔단 말이에요. 살아서 나와서 이은혜한테 이야기를 해요. 은혜야, 너 나 밀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그게 아니라고 난리가 났죠. 이은혜는 그 부정을 한다고. 그러다가 이제 민게 확실한데 자꾸 부정하니까 윤상엽 씨가 바보도 아니고요. 이은혜가 자기 말 안 들어주니까 짜증이 난 거예요. 이럴 때 본심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은혜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 내가 밀었네. 내가 미친년이고 오빠 죽이려고 했네. 이거 진심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요, 타이어 이야기를 꺼내요. 오빠 죽이려고 타이어 펑크 냈다고 그거 나고 내가 다 오빠 죽이려고 했네. 네, 저는 이걸 듣는 순간 진짜 인연이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심한 말은 안 할게요. 이 정신분석에서요, 부궁이라는 게 있어요. 부정, 긍정. 이 부궁이라고 하는 게요, 강한 부정, 긍정이라는 뜻입니다. 그게요, 분석 현장에서도 그런 게 종종 관찰되는데, 말도 꺼내지 않았는데 먼저 자기가 말을 꺼내면서 거기에 대해서 뭐 가타부터 뭐 어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럴 때는 그 의도는 맞다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도 경험할 수 있는 내용
그러면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저도 경험해 본 거고요. 어떤 사람들이 만나요. 만나는데 그 만남이 좀 불편하단 말이에요. 네, 서로에게 좋은 감정은 있지만 만나니까 불편했어요. 헤어지려고 하는데 상대 쪽에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우리 이거 만나고 끝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죠?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주로 이런 말을 하게 되면요, 다시는 만나는 일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도 뭐 이 말 해보기도 했고요, 들어보기도 했고, 경험적으로 검증도 어느 정도 했어요. 여러분들 삶에서도 그런 경험이 등장할 수가 있을 겁니다. 뭐 여담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은혜는 자신의 진심을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네, 죽이려고 한 겁니다. 뭐 언론에서 보험금 낸 거 하고 살해 시도하고 연결되는 것만 짜 맞춰도 충분히 그 의도가 있다고 뻔히 보이는 거죠. 얘들이 지금 시나리오 짜고 놀고 있는 거예요. 특히나 이은혜 같은 경우에는 뭐 자수 플랜도 있다고 하잖아요. 얘들이 시나리오 짜놨어요, 이미 어떻게 행동할지. 근데 그 시나리오를 짠 게요, 이은혜가 아닐 겁니다. 이은혜 얘는 아는 거 없어요. 얘는 나대기만 나댈 뿐이에요. 저는 실질적으로 이 행동 다 하는 놈은 조현수라고 보고 있고요. 머리도 이 새끼가 다 썼을 거예요. 이은혜는 그냥 나대기만 할 뿐입니다. 그 이은혜가 조현수한테 쓴 쪽지 중에 나는 너의 주인이야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것도 조현수가 이은혜를 예의를 갖춰서 기사도적으로 이렇게 대해줬을 거예요. 뭐 정치부에서 긍정풍 사랑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 행동의 목적이요, 그 중세시대 기사들이 여자를 막 힘으로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여자가 스스로 자기 말에 따라줄 수 있게 조종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이 기사도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은혜는 그 조현수가 자기한테 그 기사도적으로 해주고 하니까 지가 주인이라고 나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나대지 않았으면 조현수가 잡힐 일은 없었을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슬슬 영상을 마무리 지을까요? 과거에 미국에서요, 범죄자의 외모에 따라서 형량이 결정되는 것에서 실험을 한 적이 있어요. 외모가 화려하고 예쁜 범죄자들은 형량이 그 범죄의 심각성에 비해서 좀 적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었어요. 그 예쁜 범죄자가요, 자기 외모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을 하거나 배신하거나 사기를 칠 때는 훨씬 무거운 형량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무거운 형량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드립니다.